안녕하십니까. 전문 패널과 더불어 정치시사 현안을 분석하는 MBN 뉴스와이드 김만은입니다. 의식불명의 상태로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 원비어 씨 본국으로 송환된 지 6일 만에 숨졌습니다. 북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북한 정권의 처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어제 문재인 정권 대선까지 안 갈 것 같다, 못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경각심을 주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은 그런 자유한국당이 되려 총선까지 못 갈 것 같다고 맞받아쳤습니다. 6월 20일 뉴스와이드 오늘도 6분의 패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첫 번째 핫이슈 보여주세요. People and government of the DPR Korea, for your forgiveness, please. 엄중한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한 자기의 모든 죄가를 인정했습니다. 피서자에게 노동교화용 15년이 언도되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고 원비어 군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가족에게 조전을 보낼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원비어 군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주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작 부분에서 오디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화면 내용을 먼저 봤는데요. 패널들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원비어 억류부터 사망까지 가는 얘기인데요. 원비어 송환 6일 만에 사망이 말해주는 것은 이 질문입니다. 판례를 보면서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비어 억류에서 사망까지 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질문입니다. 지난해 1월 북한 여행 중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다음 달 2월 북에서 기자회견을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했겠죠. 행위 인정하는 거 사죄한다. 제발 살려달라. 호소하는 것으로 북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종 3월 달에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다가 바로 며칠 전이죠. 한 일주일 전쯤 됐는데요. 6월 13일 날 의식불명 상태에 송환됐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완전히 식물인간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엿새 만에 사망을 했죠. 그런데 북쪽에서는 그 초반에 식중독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깨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가만히 안 놔두겠다. 잔혹한 것들이라고 엄청 화를 냈는데 오늘 패널로 나와 있는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북한 완전 엉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또 이 문제가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것이 될지 돌발 악재가 될지 이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지 분명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비인도적인 처사 17개월 동안 억류돼 있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인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송환 6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망이 말해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차재원 교수 준비됐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소위 말하는 3대 악재가 계속 연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드의 배치의 중단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의 좀 미묘한 불편한 기류가 지금 익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터져놓은 것이 그 맥케인 상원의원의 그 방한 취소가 청와대의 홀대로 인한 것이라는 또 외신의 보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문정인 특보가 이 미국에서 현지에서 발언했던 지금 대북 유화 제스처 이 부분을 또 미국의 신기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원비어가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앞서의 세 가지 부분은 미국 국민들을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원비어 문제는 일반 미국 국민들마저 지금 상당히 지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조약뿐만 아니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29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가져야 됩니다. 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사실 뭐 이 지난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6.15 남북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이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네. 일단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그 일종의 투트랙 방식, 제재와 대화를 병행했던 방식을 선보인 데 이어서 네. 이번에 사실 그런 부분들 대북 정책의 전환을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 지금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원비어 문제는 결국은 상당한 고차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지금 원비어 문제 이전에 미국의 대북한 전략하고 우리의 북한 전략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마냥 우리의 전략만도 갈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고영 교수님.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호랑이 코털을 뽑았다. 야, 미국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뽑기는 뽑았습니까? 어쨌든 미국에 잠자고 있는 미국의 하나의 호랑이라고 본다면은 예. 이 원비어 사건은 거기에 콧돌을 뽑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이건 인권 탄압의 문제고 뭐 미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와 어떤 파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 교수님께서 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안이 미국으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점에서 호랑이 코털을 뽑은 사건이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네. 번째는 지금 장성택 현영철에서 김정남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어떤 그 김정은의 그러한 그 잔악성이랄까? 말하자면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라든가 체제 안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뭐 삼촌이든 예. 형이든 관계없이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탄압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국가의 진면목을 이 웬비어 사건에서 지금 보여준 것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북 관계를 지금 풀어나가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대화와 압박이라는 그 두 트랙으로서 이렇게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접근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난관에 예. 봉착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 난관 해법은 잠시 후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양문석 이사장님. 예, 뭐 일단 북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중독으로 저렇게 죽을 수 있냐? 예전에 박종철 열사를 죽이고 나서 전두환 정권이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와 거의 유사한 그러한 그 정말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변명으로 어쨌든 청년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뭐 차재영 교수하고 저하고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 사드 연기와 관련된 그 트럼프의 짜증을 그 우리는 전에 듣고 있고 그 다음에 맥케인 상원위원회 방안 취소 문제, 그 다음에 문재인 그 특보의 그 발언들 미국 조야의 상당 부분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그 대한민국의 독자적 그 이 대미 외교 문제에 대한 불안감들이나 경각심들을 줬던 이런 부분들이 원비어라는 대중적이고 전 미국적인 사건 앞에서 상당히 29일, 3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와의 인터뷰를 제외하고 하루 종일 모든 일정을 연기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를 했다 하는데 문재인 특보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어떤 노선의 차이를 가지고 갈 것인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예. 사안에 빠졌다. 결국 어쨌든 원비어 사건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는 부분이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차명진 전 의원. 예, 우리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있죠. 예. 톰 행크스가 주연하는 거. 거기서 일개 소대가 다 전멸당하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군 특파가 됩니다.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라이언 그림을 그렸네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르고라는 영화 또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벤 애플렉이 주연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여튼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자국민 보호를 미국의 대외 정책, 국무 정책의 제1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얼마 전에 그 사드 배치 논란도 사실은 미국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그걸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이러한 미국의 기본적인 특성 이것을 김정은이가 완전히 그야말로 무시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잠자는 사자 수염 뽑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네. 성난 사자 콧수염 태우는 경우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김정은은 제가 볼 때 아마 응분의 대가를 받을 겁니다. 네. 포스터 한 장 뜯었다고 이 사람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요. 그리고 미국 그 사람들이 의사나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전에 식중독 걸렸다고 얘기 안 씁니다. 의원도 현역일 때 금강산에서 잠깐 억류된 적 있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예. 제가 5시간 억류됐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그 당시에 근무를 끝나고 지나가던 그 북한 초병한테 제가 아이스크림을 새 거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병이 글쎄, 저의 저 의도를 무시했는지 예. 그 근무 중인 그 군인한테 그 콩부스레기를 건넸다 그러나? 예. 그런 사실 또 호도하는 예. 근무 중도 아니었고 콩부스레기도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그 북한군 소대, 중대, 연대장, 그다음에 보위부, 통일부까지 우리 통일부까지 다 혹시 걱정 안 동원해서 됐습니까, 당시에? 예, 저를 겁을 줬습니다. 걱정 근데 안 됐어요? 저는 그때 생각에 내가 이거 한 3일만 버티면 내가 그 목숨이 다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대통령 되겠다 생각으로 버텼는데 당시에 저로 인해서 예. 자그마치 버스 5대가 볼모로 잡혀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내려올 분들이요? 예, 북한에서 그 잘하는 방식 있잖아요. 연대 책임을 저한테 미루더라고요. 우리 차이는 어디로 가나 민폐네요. 민폐.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과학적 용어로 직접 민폐라고 그러는데. 경험했는데요. 그 서정욱 변호사 맨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최양호 소장. 네, 저는 원비어의 사망으로 북한이 말해주는 것은 돌팔이 의료의 어리석은 외교의 한 단면을 보여준 거 아닌가. 아니, 왜 식중독 걸린 사람한테 수면제 처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 한 민간인을 소위 말해서 강제로 구금하고 있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북한 내에 핵실험을 100번 한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미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저는 북한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 외교 당국, 펜타곤하고 워싱턴은 어떨지 몰라도 미국 국민 전반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핵이나 나왔을 때는 한 번씩 관심 가졌는데 원비어의 사망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인식들을 광범위하게 확산하게 됐다는 계기가 되었고 예.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남한에 대해서 구별조차 잘 못하는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여론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운신의 폭,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그리고 화해라고 하는 양면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 대화 국면을 완전히 닫게 만들고 제재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는 운신의 폭을 상당히 좁게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는 제가 법 전문까지 내용이 들어있어서 다른 분들 얘기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비어 이 사건이요. 예. 바로 이게 북한의 가장 낮은 법치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저는 이게 재판부터 잘못했다 봐요. 제가 이게 북한 형법을 적어왔는데요. 바로 이게 59조에 보면 국가 전복 음모죄로 처벌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것은 제가 읽어보면 바로 이게 반국가적인 목적으로 그 4가지입니다. 정변을 일으키거나 또 이게 폭동, 시위, 습격 요 4가지예요. 예. 근데 원비어의 행위가 여기 해당됩니까? 원비어는 이제 이거 정치 선전물 현수막 잠깐 가져올라다가 이게 미수에 거친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조문으로 15년의 노동교화형입니다. 그럼 이게 법정 최고형입니다. 사형다음으로. 예. 근데 그럼 저는 이게 뭐가 돼야 되냐? 저는 89조가 맞다 봐요. 바로 이게 국가재산을 훔친 자. 가져올라 했으니까 이건 이게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입니다. 예. 이 말은 이게 노동 단련형과 교양의 차이는
노동 단련형은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가 다 있어요. 그런데 노동 교양은 아예 국민으로서 아무 권리가 없어요. 인간으로서 이게 존엄과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예. 따라서 이게 재판 선정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고문도 있었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뭐라 했냐면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 잘못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정하고 사형만 면하게 해달라는 거는 고문 아니고는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아주 낮은 이게 북한의 법치 인권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런 법률이 있다고 해서 법에 따른 법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그런 근거까지 가지고 서정욱 변호사가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다가 지금 논란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니면 우리의 전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발언 논란까지 지금 원비어 사망에다 겹쳐 있는데, 이랬을 때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고, 우리의 대미 전략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런 좀 추가적인 답변을 기다리면서요. 자료 좀 더 보죠. Pass on word that Otto Warmbier has just passed away. He spent a year and a half in North Korea. A lot of bad things happened, but at least we got him home to be with his parents. It's a brutal regime, and we'll be able to handle it. 한미 간의 이간질에 가까운 적전 균열이자 자해 행위를 하는 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불안하고도 두려운 안보관이 현실화되어 북한 김정은의 웃음소리가 서울까지 들리는 것 같아 걱정과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는 문 특보에 그런 위험하고도 부적절한 발언을 개인 견해라고 치부하면서 엄중한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과 국제적 연대를 파괴하는 폭탄으로 규정하고 당장 특보에서 해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학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 조율된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정상 간의 만남에서 얼굴을 붉히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어떻게 보면 문정인 교수의 의견이나 틸러슨 국무장관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주눅들 필요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과 상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정 교수 준비했습니까? 예.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 한국이 놓여 있는 상황이 상당히 대북 문제와 미국 한미 동맹의 문제 이 문제가 전부 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차방정식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저는 일단 고차면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금 당장 의욕과 욕심을 보기보다는 조금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사실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투트랙에 의한 이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지만 일단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만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겁니다. 아무런 지금 서로 이 면식도 없고 서로 그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고 지금 주변 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 대북 유화 제스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속도 조절하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울러서 총력 외교를 해야 된다. 정말 이 시점에 필요한 그 부분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오늘 뭐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이 지금 그림에 놓았습니다만 미국의 이 언론들과 인터뷰를 해서 우리 속내를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 강경화 외교장관도 저는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나마는 시간이 되고 일정이 맞춰진다고 한다면 좀 더 하루 이틀 정도 빨리 미국을 가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또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저는 이 지금 그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총력 외교가 필요한 만큼 이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을 모셔갈 수 있도록 아마 이 정부 여당이 뭔가 지금 이 꼬인 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남남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외교를 총책임지는 외교부 장관이 따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간혹은 실무 책임자가 먼저 가서 여러 가지 정지 작업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렇죠. 지금 뭐 비상적인 상황이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서양호 소장. 네. 저는 뭐 죽은 원비어가 산 문정인을 밀어내는 형국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북 직접 교류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이야기죠. 의도된 역할 분담 후에 정부 청와대가 시침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에게는 미군에 대한 문제지만 한반도에게는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네, 그렇죠. 남한이 북한 핵 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는 궁극적 목적이자 궁극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만이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한반도의 한국은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전 단계인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한다라면 우리가 그에 대한 카드로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축소한다던가 예. 전략적 사산을 일부 축소한다는 것들을 당근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위험한 도발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93년도에 칼루치 대북 특사가 이미 핵 동결 협상을 위해서 내걸었던 카드였고 실제 시행을 했습니다. 한미 당사자가. 그리고 현재 미국에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만을 통해서 북한과 대화 협력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도 북한이 전향적 조치를 보이면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얘기를 페리 전 국무장관이라든가 제이나무 우드로 윌슨 센터 소장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내 네. 많은 여론들도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에 대해서 지금 폐기가 아니라 중단만 하면 우리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순서를 축소시키면서 대북 유화국면으로 나가야 한다는 전향적 입장을 촉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현재 미국 우리나라 북한에 대한 정책을 네.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포괄적인 정책 말고는 구체적으로 대북 정책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 지금 이 타이밍이어서 문재인 특보와 문재인 네. 대통령이 역할 분담을 해서 대북 외교 정책을 미국의 유화적인 걸 바꾸려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원비어 사건이 터져서 이번에는 그런 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작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주문한 것도 정반대로 길어지네요. 네. 전 대답을 짧게 해서 이번에 좀 길게 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요. 바로 이게 한미 동맹의 성격에 대한 재인식, 올바르게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문정인 교수 발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한미 동맹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 했는데 제가 보기에 한미 동맹은 뭐니 해도 이게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 축이고요. 그래도 수단은 수단 아닙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는 안 봅니다. 단순한 수단은 안 보고 그다음에 피로 다져진 혈맹이고 무엇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뭉친 가치동맹이에요. 단순한 이게 이익동맹이나 수단이 아니고 저는 이게 핵심 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한미 동맹에 관한 성격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해주셨네요. 네, 양문석 이사장 왜 웃고 계세요? 예, 한미 동맹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2008년에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에 의한 비격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햇볕 정책을 개성한 노무현 대통령의 포용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이 사실상 종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박광자 다시 씨 피사를 10년 다시 이제 경색됐던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문정인 특보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실질적으로 이번 29일, 30일 날 미국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남북 관계를 이후에 보수 정권처럼 저 사건을 가지고 대북에 대한 감정을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불러일으키면서 단절의 연속으로 갈 것이냐, 한 건 어떻게 하든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일어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명의 미국인이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의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정도가 현재 이 사건이 미국이 당장 쓸 수 있는 주요한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불편해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잔혹한 정권이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다룰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다루는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으로 다룰 건지 대화와 협상으로 다룰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일,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지는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강경화 외무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고민들이 아주 농축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쨌든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시간의 억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차명진 전 의원. 네. 아니, 앵커께서 너무 갈군다. 저는 그때 제가 5시간 억류되면서 제가 이 국제관계에 대한 저의 그 기본 철학 이런 것들을 정립했습니다. 개인 간에는 사람이 어떤 상당히 호의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어떤 도덕적, 양심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국가 내 국가의 관계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다. 이것은 철저하게 국익에 의해서 요한 것이고 상대방이 약하면 바로 먹는다. 그런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그동안 남북 관계가 너무 긴장 관계, 대치 관계에 있고 그것을 좀 풀어야 된다라는 그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 남한을 둘러싼 관계 이것은 절대 이리와 승냥이들이 주변에 즐비하지 선한 의도를 가진 국가를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볼 때 북한의 돼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돼지를 그렸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재 이 상황을 풀어갈 때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의 역사를 좀 존중한다면 첫째 원교 근공이잖아요. 멀리 있는 부분하고는 좀 손을 잡는 것.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경과 국경에 있어서는 잠시만 경계를 게을리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될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현재 이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는 압박 국면이에요. 어쩔 수 없이. 실제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해서 지금 한미 군사 훈련을 계속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정한 부분 어떤 핵무기에 대한 의지를 약화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조만간 어떤 화해 국면으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현재는 그동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차재원 교수조차 지금은 압박 국면이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중시해서 이 문정인 특보입니다. 이 사람은 교수가 아니에요. 특보로서 가서 지금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자기가 밑자락을 깐다고 갔는데 저런 식으로 밑자락을 깔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의 끈을 우리가 지금 미리부터 놓을 필요 없다고. 저 국민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는지를 다 알아요. 아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현재 남북 관계 그리고 국제 정세의 본질을 좀 다시 한번 직시해 주시길 바란다. 저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에 있는 네 그림은 미국만 빠진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의 정세를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그렇죠. 미국만 빠진 한반도를 둘러싼 어느 그림이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같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우호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그런 형제 관계 그런 관계는 상당히 예외적인 관계예요. 고영신 교수님 저희 네 그림 중에서 누구 상징한지는 아시겠죠? 일단 저는 지금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담담타타라고 썼는데요. 이것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모택통의 수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불리한 상황에서는 대화로 불리할 때는 힘이 있을 때는 때리는 말하자면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게 모택통이 썼던 그 담담타타 전략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얘기가 되었다시피
윤비어 사망이라는 아주 돌발 변수가 또 생겼고 네. 거기 저는 또 문정인 특보의 그런 발언이 타이밍이라든가 좀 그 외교적 언사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한테 뭐 못할 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더군다나 지금 한미 간에 상당히 이런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응수타진을 해보는 그런 기간이라는 차원에서 문정인 특보가 오랫동안 이런 정치, 외교, 안보 문제를 다뤄온 분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수로서 내 생각만 얘기했다고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청와대하고 얼마나 깊은 조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차치하고 문정인 특보로서의 이런 때 이런 한 수를 던져볼 만하다는 판단하에 던졌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그 결과가 썩 그렇게 바람직하게 나온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 문제라든가 사드 문제 등 기존의 테이블에 올라올 사안들도 지금 막중한 상황에서 여건이 아주 불리한 뭐랄까 뭐 그렇게 썩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입지가 아주 축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요. 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에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주 외교 이런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측면에서 다소간의 어떤 그동안에 미국 조야의 그런 불안감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처음 만났을 때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전략적 유연성이랄까 이런 것을 발휘해서 일단은 이번 정상회담에는 한미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고 전통적인 그런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한다는 그런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임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이후에 얼마든지 2차 뭐 3차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라든가 물밑 조율을 통해서 남북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 목표들을 추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는 이러한 여건이 좋지 않은 측면에서 담담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감안하는 정말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 조금 차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잖아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 속에서 외교적으로 여러 과제가 같이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잘하면은 성취할 수 있는 상당히 과제들이 많이 있다. 양면성이 있었는데 지금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는데 어떤 오히려 좋은 거리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음 주제 보죠. 자유한국당 오늘은 조국 용어가 좀 그러긴 한데요. 했던 말을 직접 인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조국 조지는 날. 조국은 이제 나라가 아니고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자유한국당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우병우에게는 뭐 어떻게 얘기했었나 라는 물음표를 던지는 오늘 주제입니다. 판넬을 좀 보죠. 오늘은 조국 때리는 날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보좌관에게 문자 주고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좌관과 주고받는 말이 안경환 건 계속하자는 얘기죠. 집요하게. 오늘은 그냥 조국 땡땡땡 때리면서 떠드는 날입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 여기는 땡땡땡땡으로 해놨는데요. 그러면서 문정인 특보의 입장을 무슬림의 입장인지 근본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은 반미 생각 가진 사람을 특보라니 이렇게까지 이제 그런 용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각 정당들의 반응, 여당, 더불어민주당 우병우 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노회찬 정의당 의원 원내대표이기도 하죠. 우병우 감싸던 한국당 조국은 나오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와대에서는 지금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에 출석할 단계 아니다. 또 전례도 거의 없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안경환 계속 지금 집요하게 해야 된다. 조국 때리는 날에도 얘기하니까 오늘은 정말 저희들의 날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우병우 민정수석 최근에 법정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항상 사심 없이 계속 직무 수행해왔다. 재판받느라 바쁜데 왜 저를 찾으세요? 여기 지금 거론하는 얘기를 두고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할 법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자유한국당 오늘은 조국 때리는 날.
우병우대 조국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에 다른 대응을 왜 해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자리하면 보죠. 이 자리에서 저희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부실 검증을 따지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출석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경환 교수가 서울법대 교수할 때 조국 수석은 조교였고 또 안경환 교수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 시절에 조국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애써 그 안경환 교수의 하자를 눈감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청와대 담벼락에 숨어있지 말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당당히 출석해서 이 사태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나라에 어찌 되든 말든 정부 발목만 잡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툭하면 불참 정치로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고 국민과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으면서 국회 운영위만 열어서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시키고 취임 고작 한 달여 만에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제1야당이 민생에 관심 없고 제가 작년 12월 달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나왔길래 왜 민정수석 안 나오냐. 우병우 딴 사람은 필요 없다. 우병우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우병우 나와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지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온 전례가 없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하시라도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나온 적이 없는데 왜 나오라 그러느냐라고 윽박 지르던 사람들이 열려야 될 청문회 상임위원회는 안 나가고 그 또 불필요하게 운영위에는 자기들을 소집해가지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참 희한한 거죠. 네. 이번에 서정욱 변호사 먼저 하실래요? 예, 저는 이게 그 한마디로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관인음기 한자를 모처럼 써봤는데 항상 이게 그 거꾸로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원래는 이게 남한테 관대하고요. 그다음에 자기한테는 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관인음기가 옛날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관기,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이게 남한테는 음하게 하는. 그럼 이게 우병우는 뭐예요? 같은 당이니까 내 편이잖아요. 이 말이 이게 기고, 조국은 남이잖아요. 바로 이게 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항상 이게 남한테는 오히려 관대하고 자기한테는 음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네요. 고영신 교수님. 저는 뭐 전에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치가 좀 손목 잡는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발목 잡는 정치만 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딴소리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일관성, 신뢰성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여야가 한국당이 여당일 때오고 지금은 야당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이 이야기죠.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신뢰성이라든가 어떤 믿음 이런 걸 전혀 국민들한테 못 주고 있어서 무슨 조사하면 정치인이 제일 꼴등 아닙니까? 정치인 출신, 현재도 뭐 정치인이죠. 차명진 전 의원.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럼요. 절대 공감 안 합니다. 안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정치를 마치 신이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을 때 야당이 여당 역할하고 여당이 야당 역할을 한 사례는 없어요. 왜?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야당이 돼가지고 여당인 그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은 조국 때리는 날, 그다음에 문정인은 문슬림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는 어불성설인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을 다 공유하고 이걸 철저하게 잘 작전을 짜서 마치 큰 대의 속에서 야당의 여당을 비판하는 것처럼 다 조국 수석을 불러다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엉터리로 인사검증을 해서
초기부터 망치느냐 이런 식으로 딱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작전을 잘 못 짜가지고 이 양반들이 서로 이렇게 속내를 보이는 문자를 오가고 그거를 기자들한테 사진을 들킨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 영화에서 보면은 체인지 할 때 남자하고 왜 여자하고 싹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건 체인지가 실패한 거예요. 이 양반들이 몸은 야당이 부로 바뀌었는데 저렇군요. 아직도 머리는 여당이에요. 아직.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딱 철저하게 이렇게 딱 자기가 야당인 것을 생각하고선 철저하게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여당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 체인지 실패해가지고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보좌관하고 의원끼리도 지금 작전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 하는 날. 이게 지금 저는 문제라 봅니다. 그 과거 시절을 못 잊고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신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사람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뭐 서정욱 변호사 얘기도 마찬가지네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는 본인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 관대라고 했는데 지금 차명진 전 의원 말에 따르면 그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장이네요. 네, 양문석 이사장. 예, 뭐 오늘 차명진 의원이 좀 저하고 좀 생각이 좀 많이 같은 것 같아요. 많이 같은 것 같아요? 전 어제까지 계속해서 조국 수석이 운영이 참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낭맥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야당의 협조를 다시 받아내는 과정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반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허리 숙인 소통으로 정리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과 대국회 소통의 모습들이 그대로 연결되면 조국 수석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확신적으로 듭니다. 자, 오늘 국회의 모든 일정들을 다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만 소집을 하겠다고 하면서 운영위를 소집을 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관례적으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운영위원장도 주지 않으면서 국회를 올 수도 없이 끼놓고 운영위원회만 소집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럼 왜 운영위원회만 소집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은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빙하기잖아요. 빙하기에 또 다른 냉각기가 왜 필요합니까? 저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인사 난맥상을 가지고 어떻게 좀 수정하고 교정하고 현재 국가와 민생을 위해서 그리고 복잡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온통 머리가 아픈 상황에서 악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국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안 되나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또다시 역전 탄핵을 해볼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초기 정권 초기에 정권 교체기 정권 초기에 최소한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무조건 마이너스 이펙트만 나온다. 이 이야기를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지금 발언이 어디 집회에서 지금 연설하듯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세영 소장 그래서 웃었나요? 아니 왜 양문석 이사장이 한다면서 저를 시키나요? 저까지 시청자들이 혼동스럽게. 예, 저는 뭐 우리 속담에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뺨 맞고 조국 민정수석한테 화풀이하는 게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우병우 수석 때문에 결국은 정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결국 대선이 치러져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조국 수석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보면 그냥 조국 조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 조직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권 초창기에 일단 대통령이 하는 거에 시시콜콜 시비를 걸어서 지지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전통적인 야당의 수법인데요. 제가 볼 땐 국민적 설득이 없다면 이것 또한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조지는 자책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결국 뭐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해봐라는 이야기겠죠. 일종의 뭐 기브 앤 테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대로 받고 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대로 받고 지금 말로 돌려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자유한국당이 집권하고 있을 뭐 박근혜 정부 시절이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인사 참사가 얼마나 초창기 많았습니까? 그때 야당이 민정수석이 국회에 와서 임사 검증 문제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한 경우는 저는 뭐 그렇게 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이야기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치 쟁점화되어서 국회가 파행되는 상임위가 파행되는 경우는 제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시 민정수석이었다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만 본다고 했을 때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실 이 국회 그 운영이 출석하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윤회 문건 그 처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이 있다. 예.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노를 해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처가 부동산 거래. 그리고 또 그 작년 또 국정감사 때 터졌던 건 뭡니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과 관련된 의혹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노라 했을 때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 모든 것은 다 뭉개고 이 과거 야당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을 갖고 지금 이 시비를 거는 것은 말 그대로 대로받고 말로 돌려주는 그런 지금 신보가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민적 지지를 별로 얻지를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 운영에 출석하라는 주장 자체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죠? 아니 운영이 출석은 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이 야당의 주장이 야당의 주장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패널들의 얘기에 뭐 좀 토를 다는 것 같아서 그러긴 합니다만은 저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은 과거에 비해 가지고 좀 핑계대는 것은 좀 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신 이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운영에 출석하라는 이유가 이번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검증에 관해서 진상 파악한다 그러면 책임을 묻는 차원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을 국회 운영에 출석하라고 하는 것인데 출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패널들의 먼저 OX 답을 먼저 듣고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출석해야 된다. 두 분 들었고 못 찾고 있습니까? 팻말을 세 분, 네 분 출석해야 된다. 없어 도군 출석 X입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이 출석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 네 분이 출석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세영호 소장은 X표를 못 찾아가지고 도구로서 대신 좀 올렸습니다. 아니 뭐 지금 이제 그 AD나 FD들이 아는 겁니다. 예, 제가 듣고 나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서로 다른 시각 때문에 그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보면서 준비해 주시죠. 오죽하면 조국의 이중 잣대가 연관 범색으로 뜨고 있겠습니까? 조국 수석을 반드시 출석시켜 안경환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인사공조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 대통령에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방법조차 없는 겁니까? 주민들이 발언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발언했기 때문에 무슨 누가 이사실에게 발언을 했어요? 어디다 딱 쳤어요? 당신 뭐하러 치는 거야 이거? 자, 왜 쳐? 늦게 와가지고 뭐하는 거야? 왜 쳐? 발언하고 있는데 무슨 하는 거야? 왜 쳐? 반말하지 마세요. 먼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가 언제 반말했어? 이 사회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제가 사회 보고 좀 얘기 들어보고 하세요. 안건도 없이 왜 이러셨어요? 그걸 왜 나한테 항의를 하세요? 아니, 지금 왜 여러분 네, 오늘 국회 운영에서 아주 고성이 아주 오갔네요. 예, 차재원 교수. 예, 저는 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측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 때는 로면서 원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내가 집권할 때는 민정수석 무조건 보호하고 내가 다시 또 입장이 바뀌면 또 서로 입장이 다른 처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지금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관례적으로 지금 안 나온다고 하고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지근거리에 있어서 청와대가 뭐해서 비상이 걸리면 빨리 대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청와대하고 국회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차로 오면 제 생각에 뭐 안 밀리면 한 10분, 15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그 과거식의 그런 사고방식, 저는 그건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출석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총리도 직접 나와서 지금 국민의 대의기관인 와서 다 증언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잘못된 관례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가 해도 로맨스, 남이 해도 로맨스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잘못된 관례와 관행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민정수석도 뭐 여야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차재원 교수 전제는 여야 합의가 된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렸는데 그렇죠. 과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차명진 의원. 글쎄
많은 분들이 현재 그 여야의 그 대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데 걱정할 일 아니다. 제 솔직한 생각으로는 많이 낮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15대 때 김대중 대통령 된 다음에 여야 관계,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된 다음에 여야 관계, 이 두 관계의 특징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와 야가 10년 만에 바뀐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여야가 10년 만에 바뀌었는데 그때만큼 그렇게 격렬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현재 여야 관계를 보고 이분들이 아직 그 소위 말하면 영화에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체인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은 야당답지 않아 보이고. 근데 차명진 의원 영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이 보세요? 네, 저 많이 봅니다. 예. 여당은 요즘은 좀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는데. 여당은 여당답지 않아 보여요, 솔직히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한편으로는 좀 미흡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더 서로가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나와라 안 나와라 할 정도인데 과거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뭐 그냥 전쟁하듯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 나아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저는 그래서 이제 여야가 서로가 소위 말하면 상대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기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구나. 이제 다음번에 더 나아지겠다 싶겠습니다. 서로 이해하는 역지사지가 좀 생겨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차명진 의원 여야를 구분할 때 남자 여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여당을 남성으로 지금 생각합니까? 여성으로 생각합니까?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남녀는 구분하는 차원에서 지금 했군요. 양문석 의원. 예,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쌍소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보니까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예, 상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 모습이 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의 수준이냐. 근데 오늘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김정재 원내대표가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짐에서 떠드는 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원내대변인이요. 예,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한 번 수준을 확인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언론에 나타났던 그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아킬레스건 정도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전해철, 이호철, 양정철이 빠진 삼철이 빠진데 청와대 이너서클의 핵심이 조국 민정수석이고 조국 민정수석을 최대한 흠집내고 만약에 쓰러뜨린다면 지지율을 끌어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야권 관계자라는 표현으로 언론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미 이렇게 드러난 이 속셈이고 들킨 속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조국 수석이 청와대 그 국회 운영위 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들은 그 조국 수석이 어떤 해명을 하든 어떤 것들을 도움을 요청을 하든 그들의 귀에는 안 들릴 것이다. 라는 측면이라면 결국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운영위 출석을 왜 하냐. 그 측면에 있어서 이미 드러난 속셈과 그 들킨 속내만 아니었어도 최소한의 기대를 갖고 조국 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런 모습과 이런 태도들과 이러한 속셈들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왜 가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빙하기, 냉각 이런 얘기를 했군요. 고영신 교수님은 참 출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오를 하셨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 박사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야당이 어느 데에 나가든 어느 상이든 야당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접근하지 않는 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건 별개 문제고 이 운영위원장이 누가 맡느냐가 별개 문제고 또 어떤 정치적 행위는 그 속에 정쟁이라든가 정치 공세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게 본래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도 탈권위 또 이런 소통의 그런 정치를 새롭게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그런 행보를 보였고 그런 행보가 지금 높은 지지율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치에 있어서도 아니 민정수석이 국회를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잘못된 관행이다. 관례다 하면 과감히 깨고 나와서
꼭 국가적인 어떤 비밀 사항이라든지 어떤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그건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나와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떳떳하게. 그래야지. 과거에도 사실은 참여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고 전해철 수석도 아마 민정수석일 때 그때 국회에 나왔었습니다. 네. 또 다른 상임에도 나가서 관련한 답변들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출석한 기록은 있죠. 예. 네, 그런데 이번 인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그걸 누가 풀어주겠어요? 물론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해서 풀어줬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지금 마땅히 한 것도 없잖아요. 네. 청와대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걸리지 못했다든지 대통령도 얘기하시는데 본인은 지금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국회라는 것은 그것이 정쟁이든 정치 공세든 그 사람들은 국민들이 대의기구로서 뽑아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네. 국민을 대신해서 물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결국은 야당의 전략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조 이사님이라고 36개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호랑이를 산에서 쫓아내서 저작거리로 호랑이가 나오면 개도 웃는다. 개도 예. 비웃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청와대라는 그러한 보호막을 벗어 던지고 야당 뜻이군요.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호랑이를 산에서 쫓아내가지고 보호막을 없애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그 안에서만 있지 말고 국회라는 이 야전에 나와서 할 말 있으면 하고 밝혀서는 안 될 사안이 있으면 그건 밝힐 수 없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금 야당이 제대로 된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니까 못 나가겠다. 예. 그건 옳은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고영신 교수께서 상당히 또 열변을 토해 주셨네요. 세영호 소장은 아까 출석할 필요 없다. X가 없어 독을 들었죠. 네. 제가 X를 찾았는데 없어서 그랬고요. 제가 X하고 독을 구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X를 세게 드느라고 독을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난 사람 상대해봐야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래서 지금 국회 야당의 입장이 그냥 조진다 아닙니까? 조국 수석. 바보같이 그냥 나가서 몰매 맞을 필요는 전혀 없죠. 그래서 여기서 화난 사람은 야당을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겁니까? 야당이 지금 이리저리 화났다는데 화난 이유는 잘 모르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데는 안 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야당은 이제 생각했잖아요. 이것이 청문회에 대한 후보에 대한 하자가 있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권 초반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길들이기 위한 거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무조건 조진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할 거기 때문에 인사청문 국면을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한 번에 다 전면전으로 해서 인사청문 국면을 빨리 돌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운영에도 가지 말고 이왕 먹는 욕 빨리빨리 후속 인사 해버려서 장관 17개 붙여 정상회담 전에 빨리빨리 속전속결 끝내자. 그런 생각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금 운영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죠? 예, 저는 이게 무조건 있다는 거고요. 여야 합의가 아니고 과반이 요구하면 출석해야 되고요. 법에 따라서? 저는 이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런 관례가 있는가? 제가 보기 옛날에 DJ 때 신광욱 민정수석,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 때 참여했고요. 또 이게 전해철 수석, 또 이게 아마 김영환 수석 가라니까 사표 냈잖아요. 제가 보기 그런 관례가 없어요. 일단 불출석.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헌법 62조를 보면 바로 이게 대통령 외 모든 공무원은 국회가 출석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대통령은요 국회에 출석할 권리만 있지 의무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든 이게 정부에는 국회가 요구하면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국회가 오라는 게 아니고 국민이 오라는 거예요. 국회는 이게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어떻게 민정수석이 뭔데 안 갑니까? 이번에 안경환 사안하고 상관없이 오라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안경환 이번에 이거 낙마됐을 때요. 뭐라 했습니까? 이게 송곳 검증이 아니고 손방망이 검증을 했잖아요. 코드 검증. 이걸 이게 국민이 따지겠다는데 왜 안 갑니까? 가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시고 또 이게 발표를 받고 해야죠. 그건 헌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법에 그런 요구가 국회 권리가 있어요. 예. 서영 소장 딱 한마디만 합시다. 들었네요. 네. 아니 서영 변호사님. 법원이 있는데 왜 국회가 있죠? 모든 걸 법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 북한 문제도 법, 국회 문제도 법, 정의라 문제도 법 다 좋은데 모든 걸 법대로 하기 전에 정치가 있는 이유는 법으로 가기 전에 서로의 이해 조정들 해나가고 하자는 거고 또 하나 이름은
하나 얻고 이런 정체 과정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운영위를 둘러싼 조국 수석을 둘러싼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보시고 해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럼 이게 대통령이 국회가 다 반대하는데 법대로 임명했잖아요.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청문회는 참고 사항이라면서요. 그건 이게 정치입니까? 그거는 박수현 대변인이 준비되고 예고되지 않은 발언을 이렇게 침소봉대 확대하셔가지고 평소 박수현 대변인의 인품에 대해서 모욕을 한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해석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반타로 두 분 토론했던 걸 마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암시한 이철우 의원이죠. 그런데 오늘은 경각심을 주려고 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물음표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판례를 보면 좀 더 보죠. 탄핵 반대하던 이 탄핵 반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던 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상당수가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는 탄핵을 시사한 발언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막말 기차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 역은 지나왔는데 화살표가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예전 지나온 역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반대했던 과거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저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홍준표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선 홍준표 전 대선 후보 얘기죠.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다. 언론과 뒷받침이 돼가지고 그렇게 정권까지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철우 의원 아까 거론됐던요. 문재인 정부 오래 못 갈 듯 같다. 아까 그게 사실상 오래 못 간다는 것은 임기를 못 마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도에서 끝나니까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왔죠. 같이 덧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박명우 의원이죠. 우리의 시대가 빨리 올 수도 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가 나왔던 강동호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위원장 며칠 전에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깡패 같은 종북 친북 이런 얘기해가지고 오늘 민주당에서 서울 남부지검에 오늘 고발 조치를 여기 지금 또 둘이 부딪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원희철 의원과 홍준표 후보가 충돌하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미국 가면서 내난 당권 경쟁에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혹시 혼자 추대가 되면 된다 모르겠는데 왜 당신 경쟁에 뛰어들었느냐 사퇴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실력이 있으면 내가 사퇴를 할 것인데 못 믿을 게니까 계속 나간다. 주고받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오래가지 못할 것 이렇게 얘기한 탄핵 암시 발언을 한 한국당 이런 말을 비롯해서 왜 지금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 거친 말을 계속하고 있나 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 하는 거는 기가 막힙니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우리 당을 개혁해서 지방선거 선거하고 총선 선거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도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정치가 지금 좌편향되고 있고 끝도 한도 없이 포퓰리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통, 불통, 먹통, 호통, 온통 무급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게 분노를 대리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시대는 의외로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이제 오는 청와대를 전선해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정치보복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점잖게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하는데 상대가 아주 나쁜 X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나쁜 X입니다. 이런 걸 상대로 해서 점잖게 나가다가는 나라 꼴이 안 됩니다. 친북하는 정부하는 문재인은 우리 보수 우리 주류 세력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강동호 서울시당 위원장은 발언은 그렇고요. 앞부분에 나왔던 얘기는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때 이제 본인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렇게 거친 말을 쏟아내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집중적인 공격도 하고 있는데 그 뭐 속내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서정욱 변호사가 먼저 답해 주실래요? 저는 이게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구절 하나 메모한 걸 좀 말하고 끝낼까 하는데요. 예. 바로 이게 잠언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냐면 이게 구부러진 말을 너 입에서 버리며 비틀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게 솔로몬의 잠언 4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예. 저는 이게 최근에 이게 말실수 보면 이게 바로 구부러진 말이고 아주 이게 비틀어진 말이라 봅니다. 항상 이게 저는 언어의 품격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 보거든요. 예. 뭔가 이게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고 이런 발언들에게 여야공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차명진 의원 지금 언어의 품격을 얘기하는데 품격이 좀 아까 나아졌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예. 사실은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막말 욕구를 많이 느껴요. 왜죠? 이게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막말로 성공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예. 뭐 제가 특별하게 누구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로 그야말로 이 엄청난 지지자들을 보유한 그런 성공한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정말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특히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예. 막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게 언론에 내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또 내주니까 예. 이게 또 뜹니다, 또. 아하. 그래서 지금 이철우 의원과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도 지금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낄 거예요. 물론 지금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지만 사실은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제 또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이철우 의원 얘기하는 카메라 또 보여주네요. 네. 그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철우 의원도 아마 막말로 성공한 사람의 그 리스트에 본인이 한번 올라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철우 의원이 얘기한 저 정도는 여태까지 막말로 성공한 사람들만큼 센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냉정하게 문재인 보면. 정부 끝까지 못 가고 중도 하차한다라는 얘기가요? 그런 용어를 구체적으로 또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정권이든지 다 임기가 5년 유한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야당 입장에서는, 좀, 빨라졌으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예. 네, 양문석 이런 생각을 이사장. 하는 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혹을 느끼지 않도록 정치인 본인들도 좀 호흡을 길게 해야 되고 또 방송에서도 언론들도 감시를 잘해줘야 되고 감시를 비판적 잘했으면 감시를 좋겠습니다. 근데 전 진짜 이게 정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지도부가 정말 초조한가 봐요. 그리고 자꾸 불안하니까 이런 막말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근거가 없어요. 자, 이철우 의원이 제주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안 갈 것 같다. 올해 못 갈 것 같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다. 근데 도대체 올해 못 갈 것 같다.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다는데 왜? 뭐 때문에? 뭘 잘못해서? 이게 없단 말이에요. 자, 5.18 때 강주에 울고 있는 강주의 딸을 안아줘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아요? 국가 유공자에게 정말 허리를 깊게 숙이고 부축을 해줘서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이유가 있어야 나라가 망할 오늘 것 이유는 같습니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외교 문제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대중연설이라는 거, 합동연설에서 대중연설이라는 건요, 최소한의 자신의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결과를 예측할 때, 나라를 망하게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올해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근거 없이 저렇게 하는 것들을 혹세 무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결국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특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욕하면서 배운다, 욕하면서 따라한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철우 의원을 비롯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권에 도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 당시 야당이 그때 민주당이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고 했을 때
일종의 대선 불복이라고 상당히 공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탄핵 국면에 들어갔을 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슨 국회의원들이 탄핵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바로 자유한국당의 지금 주축을 이루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그때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요가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문제는 예. 그냥 그런데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당시 야당이 상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은 뭐 그 대선 불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네.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하고는 등치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야당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막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수의 재건을 바라고 있는 지지층들조차 고개를 외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네. 제가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서영화 소장. 네. 한마디로 늑대가 나타났어요죠. 그 당내에 전당대 최고위원 출마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내가 이철우예요. 실시간 검색 1위 감사드립니다. 뭐 그런 뜻일 텐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늑대가 나타났어요. 자꾸 하면 나중에는 동네 주민들이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안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에 대해서 저렇게 그 선명한 발언, 자극적인 발언하는 것이 초기에는 자기 주목을 끌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정말로 정부 여당이 잘못했을 때 이철우 의원이 진지하게 비판했을 때 사람들이 아 이철우 저 사람 입만 열면 정부 여당 욕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국 큰 도움이 안 되는 뭐 비상약이 효과는 빠르지만 결국 부작용이 큽니다. 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진 의원 얘기 따르면 그중에 꽤 이걸로 성공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재미 본 사람들 많이 있죠. 네, 오 교수님. 어쨌든 뭐 정권 교체기의 역할이 바뀌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삿바 싸움이랄까 기싸움 또 뭐 좀 선명성 경쟁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막말도 정도 문제 아니겠느냐. 지금 뭐 홍준표 전 지사만 하더라도 지금 현 정권을 주사파 정권이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주사파 정권 맞습니까?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아 그래 야당의 지적이 옳지 좀 말은 거칠더라도 옳은 말이야. 그래 지적이 적정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뭐 이철우 의원은 물론이고 얼마 전에 또 뭐 서울시당 위원장인가 뭐 그냥 아주 쌍소리로 대통령한테 욕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강동원 서울시당 위원장.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차자리에 타 있는 분이었어요. 예,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도 못 가는 그럴 정도로 지금 바닥에 있는데 서로 같이 물귀신 끌어당기기 작전으로 해갖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려자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같이 죽자. 네. 예. 그래야 자기들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금도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뭐 비난을 하는 건 불가피해요. 또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어느 정도 뭐 비아냥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순을 넘어 벗어날 경우 그거야말로 진짜 막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차명진 의원이 딱 한마디 합시다 들었네요.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죄송하지만 두 자릿수보다 높습니다. 예. 한 자리 간 적도 세 자리는 있었지만, 아니죠, 그래도 두 자리죠. 예, 한 자리는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럼 100%인데 아 저 북한에 있겠구나. 예. 그 다음에 두 또 번째는요?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저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잘 하시면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십시오. 예. 네. 두 가지를 딱 잘라서 얘기했네요. 예.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디 갈 생각 없다더니 이것은 정유라 씨 얘기 같습니다. 휴양지 몰타로 망명시도 물음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죠. 어디 갈 생각 없다더니 은밀히 몰타행 준비했다. 이게 최근에 나온 건데요. 검찰 조사 과정 속에서 정유라 씨가 직접 했던 얘기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은 정유라를 돌봤던 데이비드 윤에게 돈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해달라, 알아봐달라라니까 그 몰타로 시민권을 얻는데 8억 정도 좀 시민권을 주고 또 거기 살러 가는데 한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덴마크에서 본인의 강제 송환에 대해서 항소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승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라고 진술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 없이 했던 것이라고 지금 이경재 변호사는 얘기하고 있어서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정유라 씨가 진술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유라 씨한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내가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마 지금 이제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아들도 있는데 내가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지금 검찰이 한때 국정농단의 끝이고 시작이다 정유라를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 잔챙이에 불과하다. 끝에 혜택을 좀 봤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건 대여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동안에 계속 철부지가 아니다. 이번에는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까 지금 정유라 씨가 알아보라고 했다가 강제 송환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받아들여졌으면은 몰타로 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예, 질문 이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피하려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유라 돈 얼마 들어도 상관없다. 몰타행 알아보라고 했는데 가서 뭐 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추가 자료 보여주시죠. 추가된 범죄 은닉 혐의 인정하십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판사님한테 가서 말씀. 제3국 시민권 취득 시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도주 우려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해주시죠. 저는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습니다. 시민권 취득하려고 시도하신 적은 없습니까?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영장 심사인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나요? 아까 이제 법정에서 또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도주할 우려 없다고 드렸어요. 그 말 세탁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그동안은 비교적 낭낭하거나 또 때로는 답변을 안 하기도 했던 정유라 씨. 오늘을 보니까 상당히 표정까지 울먹이기도 하는데, 몰타로 이민을 추진했는데 가서 뭐 하려고 했을까라는 질문인데, 이번엔 고영진 교수께서 먼저 답해 주실래요? 일단 뭐 몰타로 도망가려고 한 건데, 사실은 독일이라든가 지금 덴마크 여러 이쪽에서는 자금 세탁 혐의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일관되게 이쪽에서 그러한 그 자금 문제에 대한 경찰이라든가 검찰 공안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독일이라든가 그런 덴마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 물론 뭐 본인이 덴마크에서 있을 때 거기서 뭐 몰타가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서민 나라죠. 항소심에서 풀려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몰타로 이민 가려고 한 것이지 거기서 안 된다고 한다면은 갈 수는 없는 건데 일단 그렇게 했을 경우 몰타에 가서 그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리히텐슈타인, 몰타 몇 개 나라들이 돈 세탁하고 탈세하고 이런데 아주 전형적인 나라들 아닙니까? 요즘 과거에는 이제 스위스에서 주로 뭐 돈 뭐 이렇게 몰래 감추고 그랬는데 스위스 같은 데는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에 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순실이라든가 정유라 씨 등이 해외로 많은 자금을 빼돌렸다는데 혹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면은 몰타에 가서 이런 돈 세탁도 좀 하면서 이렇게 지내볼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화면에도 나오지만 휴양지로서 좀 풍광이 아주 뭐 좋은 곳이네요 보니까. 네, 차 교수.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몰타라는 나라를 제일 처음 들었던 게 1989년도입니다. 1989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네트라 독트린 나오고 했을 때군요, 그때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미국의 아버지 부시죠. H.W. 부시가 저 몰타 정상회담을 해서 거기서 뭘 선언했냐면 미소 냉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몰타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그때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참을 찾았습니다. 너무 조그만해서. 그래서 몰타라는 나라를 알게 됐는데 저는 뭐 말 그대로 이 몰타 우리가 떠오르는 몰타 정상회담이 냉전 종식이었다고 한다면 정유라도 정유라판 냉전 종식을 꿈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정유라가 구속영장 심사를 하고 이런 수사를 받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드러난 열전이죠. 그러나 덴마크에 있을 때는 한국에 오느냐 마느냐 물 밑에서 싸움 그런 것들 치열한 그 다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열전에 반대되는 냉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몰타로 도망가서 몰타에서 완전히 꼬리표를 끊고 완전히 잠수를 타자. 그러다면 나를 찾을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라는 아마 쉽게 말해서 자신의 꼬리를 자르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몰타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그때 뭐 몰타 정상회담이 생각나서 한번 써봤어요. 참 이렇게 비유를 잘 해주셨네요. 그때가 이제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되면서 냉전 해체하면서 모든 나라들 제 갈 길로 가세요 해가지고 그 시나트라의 마이웨이에 빗대가지고 네. 시나트라 독턴이라고 해서 나왔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법적으로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몰타 첫째는 이게 해외 은닉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걸 암시한다. 아하. 왜냐면 이게 몰타 가는 데만 12억이 들고요. 가서 이게 뭐 승마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장사를 하겠어요. 어차피 이게 놀고 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게 12억 외에도 플러스 알파로 엄청나게 숨기던 돈이 많다. 이 말이 이게 범죄 수익 은닉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단서를 제공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이번에 법원에서 자진 기구에 따라서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이겼으면 한국 안 오고 몰타 갑니다. 네. 이 말이 이게 자진 기국이 아니고 바로 이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아주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게 정유라는 영원히 한국에는 오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외국 나가면 공소시효가 딱 정지돼 버려요. 한 번에 몰타 시민이 되고 안 오면 영원히 한국에는 못 들어오는 조국을 완전히 떠나는 거죠. 따라서 이게 저는 이런 새로운 범죄 혐의와 그다음에 도주 우려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번에 영장 실질심 오늘 했잖아요. 네. 오늘 판단이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세왕 소장 하고 싶다고 지금. 그 청와대 깔 때 법은 되게 듣기 싫던데 정유라 비판할 때 법은 상당히 듣기 좋네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모히또 가서 몰타 한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부자들의 영화에 보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그래서 이병헌이 깡패인 걸 무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히또하고 몰디브를 구별을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촌철살인의 대사로 표현한 건데 제가 봐도 정유라라고 하는 저 친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몰타란 나라에 8억을 기부하고 부동산을 4억을 사면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억이 들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졸부근성 그리고 돈도 실력이라고 하는 걸 유감없이 보여주는 저런 천박한 의식 때문에 아마도 모히또 가서 몰타 한잔 한다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차명진 교수 아까 차명진 의원 했죠? 아직 안 했나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왜 조용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조용합니다. 우리 양문석 의장님. 저는 조용히 얘기해도 그 내용 자체가 파워가 있어서 먼저 하세요. 파워 토크. 네, 크게 이야기하고 내용이 파워가 없는 양문석입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섬 몰타고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나라라고 영국 의학 잡지에서 선정한 나라였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100만 유로 정도가 지금 드는 거잖아요. 65만 유로를 줘야 시민권을 획득하고 35만 유로에 상당히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데 100만 유로면 방금 제가 유로 1유로당 환율을 따져보니까 1270원이네요. 예. 그러면 12억 7천만 원 정도를 내고 사는 부분인데 앞에서 두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단서와 그다음에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한 번 더 던져주는 이 표현과 행적 아니었냐라는 부분들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차 의원이 아까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양문석 시장이 조용히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예. 좋은 전략이네요, 그거요.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스위스에 되게 은닉 재산들이 많이 숨겨졌는데 요즘에 이제 스위스 은행 같은 게 실명 공개를 많이 해가지고 좀 어렵대요. 그러면서 이 몰타가 사실 은닉 재산 숨기는 장소로 부각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비아의 가다피의 은닉 재산도 여기 숨겨져 있답니다.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가다피 재산 저기 몰타 있고요. 아마 정유라 씨도 상당히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그동안 부동산 재산이 축제된 것들을 실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많이 물려받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몰타로 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집의 전통이 뭐냐.
산 사람부터 살고 보는 게 전통이에요. 이 집은 절대 아주 그 특징인데 그래서 한때를 구가했던 최순실 시대에 가고 이 정유라 시대가 이제 올 뻔했는데 이걸 검찰이 제대로 못 잡네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몰타건을 공개한 이유도 아마 정유라 씨가 재산을 은닉 도피하려는 것 의도가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의도를 잘 구현해서 정유라 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핵심 아닙니까? 예. 가장 큰 수혜자이고 가장 큰 주범이에요. 나이가 어렸다. 내지는 엄마가 전면에 나섰으니까 딸은 봐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거기다 붙이기까지 해주셨네요. 반드시 구속해서 응분의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됩니다. 네, 아까 몰타 얘기 나왔는데 처음에 시작했던 고영신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오히려 은닉재산, 돈 같은 거, 돈 세탁 관련해 오히려 단서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조금 해주시네요. 관련해서 지금 아까 제가 정유라 씨가 오늘 나오면서는 울먹이는 표정까지 지었다고 하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아있고 어머니인 최순실이 1인자라는 얘기가 들었을 때에 그때 정말 특혜를 받던 시기하고 요새는 지금 울먹거리는 상황, 그때를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요. 자료를 좀 더 볼까요? 오늘 어떤 내용 조사 받으셨죠? 네, 검찰 조사 그냥 받았습니다. 승마 특혜 지원 받으신 거 인정하세요? 현재 심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죠. 정유라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고영신 교수님. 특혜 받은 때는 과거고 지금 저렇게 울먹이면서 사실대로 얘기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들어와서 하는 것 보면 철부지. 네. 나는 몸통이 아니고 깃털이다. 어떻게 이경재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잔챙이. 제가 볼 때는 좀 위장전술을 쓴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오늘 2차 이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거 좀 통할까? 이번에도 잘 통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일관된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네요. 수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정유라 씨 지금 생각은 영장 발부를 예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범죄가 나오고 바로 이게 범죄 수익 은닉이죠. 5년이야. 그다음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전 남편 부모 마필 관리사. 결과적으로 서정욱 변호사도 나올 걸로 보세요? 영장이요? 네. 저는 이게 영장이 발부될 걸로 봐요. 바로 이게 네. 도주 의뢰해서 몰타 시민권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범죄, 새로운 증거 놓으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세영호 소장. 네, 저는 돈도 실력, 특혜도 실력이다. 결국 그 실력 때문에 구치소 독방도 실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문석 이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기 그럼 생략해도 되고요.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네, 차 교수. 예, 저도 정유라 씨가 과거에는 특혜도 실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부모를 원망을 했지만 오늘은 내 부모를 원망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습니다. 아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예, 차명진님 그림 미완성인데 얘기 계속 하세요. 예. 네, 괜찮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럴 것 같아요. 정유라 씨가 와가지고 상당히 준비 많이 해왔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기에는. 근데 생각하고 달리 한국의 여론이나 한국 검찰이 간단치 않는 거를 본인이 절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울먹이는 이유도 상당히 궁지에 몰린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다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한 MBN 정통종합뉴스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